여러분, 댁에 있는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가족들 건강 생각해서 신선한 재료 고르고 냉장고 안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얼마나 애쓰십니까? 그런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먹다 남은 반찬, 아까워서 다음에 먹어야지 하고 구석에 넣어뒀다가 깜빡하는 경우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던가요? 곰팡이가 피고 야채는 시들어서 진물이 나고 우유나 요거트는 유통기한이 지나서 시큼한 냄새를 풍깁니다. 이걸 아깝다고 혹은 귀찮아서 계속 넣어두면 어떻게 됩니까? 냉장고 전체에 퀴퀴한 냄새가 배고 세균이 번식해서 멀쩡한 새 재료까지 상하게 만듭니다. 신선한 음식을 넣을 공간도 없어지죠. 무엇보다 이걸 모르고 먹었다간 당장 배탈이 나고 병원 신세를 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저없이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립니다. 내 몸을 위해서 말이죠. 자, 그럼 이제 냉장고 문을 닫고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상한 음식은 그렇게 잘 골라내서 버리시는 분들이 왜 내 속을 썩게 만들고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상한 관계는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평생을 끌어안고 계십니까? 도대체 어떤 게 상한 관계인지 헷갈리신다고요? 구별하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보세요. 그리고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나 지인들의 목록을 천천히 훑어보십시오. 그중 한 사람에게 지금 당장 전화를 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통화 버튼을 누르기 직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름을 보자마자 반가움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시나요? 아니면 가슴 한구석이 턱하고 막히는 답답함이 느껴지시나요? 아, 또 무슨 하소연을 하려고. 이 전화 받으면 또 30분은 잡혀 있어야 하는데 하고 걱정이 먼저 드시나요? 혹은 우리가 알고 지낸 세월이 30년인데 그래도 예정이 있는데 어떻게 매정하게 끝나? 잘 지내봐야지 하고 그 정 때문에 붙잡고 계신 관계는 없으신가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친구는 소중하다, 사람 잃으면 안 된다. 먼저 등 돌리는 놈이 배신자다. 그래서 우리는 참는 게 미덕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상대가 무례한 말을 해도 내가 예민한 거겠지. 상대가 나를 감정 쓰레기통 취급해도 친구가 힘들어서 저러겠지 하며 다 받아주셨을 겁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분들, 나이 들수록 사람이 귀해지니 이 사람이라도 없으면 외로워서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더더욱 악연을 끊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이건 의리가 아닙니다. 착한 것도 아닙니다. 이건 스스로에 대한 학대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억지로 참으며 낭비하기엔 너무나 아깝고 찬란합니다. 인생의 가을, 60대 이후가 되면 인간관계의 법칙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젊을 때는 인맥이 넓은 게 재산이었지만 나이 들어서는 마음 편한 게 최고의 재산입니다. 어떤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묵은지처럼 깊은 맛을 내지만 어떤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부패해서 독소를 뿜어냅니다. 그 독소는 여러분의 혈압을 올리고 잠을 뺏어가고 결국에는 화병을 만듭니다. 심지어 내가 평생 믿었던 그 절친이 사실은 내 에너지를 갉아먹는 기생충 같은 존재였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데 나만 변하길 기다리며 상처받고 계신 건 아닌지요.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키기 위한 심폐소생술입니다. 이제부터 심리학과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새해에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반드시 손절해야 할 4가지 유형과 반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곁에 두어야 할 4가지 귀인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그동안 내가 나쁜 사람인가 자책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고 누구를 내 곁에 남겨야 할지 소름 돋게 명확해지실 겁니다. 자, 핸드폰 정리할 준비 되셨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제 불필요한 인연의 가지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해에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첫 번째 유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분이 있는지 생각하며 들어주십시오. 65세 김두식 씨는 작년 가을부터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지인 때문에 이사를 가고 싶을 지경입니다. 그 지인을 만나면 항상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거나 전화가 오면 인사도 제대로 나누기 전에 자기 불평불만부터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며느리가 연락을 안 한다. 자식들이 용돈을 적게 준다. 여기저기 몸이 쑤신다. 누가 돈을 안 갚았다. 정치가 개판이다 등등 주제도 참 다양합니다. 처음에는 김두식 씨도 좋은 마음으로 들어주셨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 수도 있고 오죽 답답하면 나한테까지 털어놓겠나 싶어서 그러게 말이야 참 힘들겠네 하고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겁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레퍼토리가 똑같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김두식 씨가 입을 떼려고 하면 말을 싹 자른다는 겁니다. 1시간 동안 자기 하소연을 다 늘어놓고 나서 두식 씨가 나도 요즘 허리가 좀 아파서 하고 말 한마디 꺼내려고 하면 그 지인은 아이고 나이 먹으면 다 아파. 그건 그렇고 내 허리는 말이야 하면서 다시 자기 이야기로 화제를 돌려버립니다. 대화라는 건 탁구공처럼 오고 가야 하는 건데 이건 벽 보고 혼자 떠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머리가 윙윙거리고 진이 다 빠져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게 됩니다. 문득 김두식 씨는 본인이 지인의 감정을 받아내는 쓰레기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좀 과격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쓰레기통은 쓰레기를 담아두는 곳입니다. 상대방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 찌꺼기, 오물들을 여러분이라는 존재 안에 쏟아붓고 털어버린 뒤에 자기만 홀가분하게 떠난다면 그게 쓰레기통 역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부릅니다. 1970년대 심리학자 엘버트 번스타인이 처음 사용한 말인데 피를 빨아먹는 드라큘라처럼 사람의 기운과 감정 에너지를 흡수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존재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내면이 텅 비어 있고 자존감이 낮고 불안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타인의 관심과 위로를 갈구합니다. 그런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 아시지요? 여러분이 아무리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에너지를 채워줘도 그들은 만족할 줄 모릅니다. 채워도 계속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힘들다는 말을 하는 게
목적이지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사람과 대화하는 게 얼마나 해로운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2015년 독일 하노버 의과대학 연구팀이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과 30분간 억지로 대화를 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서로 주고받는 즐거운 대화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측정했는데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남의 불평을 듣기만 한 그룹의 코르티솔 수치가 무려 23%나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그 사람 전화를 받고 30분 동안 그래, 힘들었겠네 하고 들어주는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의 몸은 독극물을 마신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뇌세포가 손상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화가 촉진됩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의 수명을 갉아먹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담배 연기를 맡는 간접 흡연이 몸에 나쁘다고 피하듯이 이런 간접적인 감정, 폭력도 내 몸을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착한 시니어 분들은 마음이 약해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좀 더 들어주면 저 사람이 나아지겠지. 내가 피하면 저 사람은 누구한테 의지하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뀔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자기만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살아왔는데도 여러분처럼 받아주는 착한 사람들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그들에게는 이 방식이 생존 전략으로 굳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돌려서 좋게 말해도 눈치를 줘도 그들은 알아채지 못합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합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은 친구가 아니라 청중이자 감정 해소 도구일 뿐이니까요.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 베유는 관심이란 가장 순수한 형태의 관대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관계는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밥은 먹었니? 요즘 별일 없니? 하고 상대의 안부를 먼저 묻는 그 마음이 관계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에너지 흡혈귀들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내 이야기 들어줄 귀만 필요할 뿐입니다. 새해에는 부디 이런 관계를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매번 만날 때마다 기분이 더럽고 전화를 끊고 나면 허탈하고 내 이야기는 한마디도 못하고 온다면 그건 우정이 아닙니다. 봉사활동입니다. 그런데 봉사도 내가 기쁠 때 하는 거진의 영혼을 갉아먹으면서까지 하는 건 희생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자신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바빠서 통화 못해. 지금은 듣기 좀 그러네. 하고 단호하게 선을 그으십시오. 그게 인정머리 없는 게 아닙니다. 썩은 음식을 냉장고에서 꺼내버리는 것처럼 내 인생의 청정구역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당장은 기분이 좀 상할 수도 있지만 새해에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귀한 사람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63세 김영숙 님에게는 여고 동창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만나면 서로 어머, 너는 늙지도 않는다. 옷이 너무 잘 어울린다. 자식 농사 잘 지었다라며 칭찬해주기 바쁜 아주 화기애애한 모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꼭 찬물을 끼얹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이름은 정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하루는 영숙님이 큰맘 먹고 백화점에서
비싼 립스틱을 하나 사서 바르고 나갔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들 어머, 색깔 너무 곱다. 얼굴이 확 사네. 10년은 젊어 보인다라며 난리가 났습니다. 영숙님도 기분이 붕 떠서 싱글벙글하고 있는데 구석에 앉아있던 정혜 씨가 대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수가 그 색깔 너한테 좀 안 어울려. 얼굴이 더 칙칙해 보이는데? 그리고 너 요즘 흰자위가 좀 누런 것 같다. 멋부리는 것도 좋지만 병원 가서 간 수치 검사 좀 받아봐.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영숙님은 얼굴이 화끈거리고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기분 좀 냈는데 칙칙하다니, 게다가 멀쩡한 사람 보고 병원을 가라니 이게 악담인가 싶었습니다. 속으로 저 여우 같은 게 내가 예뻐 보이니까 질투나서 저러나 보다 하고 괘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도 분이 안 풀려서 씩씩거렸는데 세수하다가 거울을 자세히 보니 정말로 눈 흰자위가 약간 노르스름한 게 보였습니다. 정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아서 찝찝한 마음에 다음날 내과를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며 그러더랍니다. 간 수치가 너무 높습니다. 황달이 오고 있었네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영숙님이 병원을 나오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답니다. 칭찬만 해주던 다른 친구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걸 쓴소리하던 정희 씨만 알아본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정희 씨는 모임 내내 영숙님 안색이 안 좋아 보여서 걱정하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친구가 있나요? 듣기 좋은 말보다는 듣기 싫은 진실을 툭 던지는 사람 말입니다. 너 요즘 살 너무 쪘어. 관절 나간다. 운동해라. 그 투자처 내가 알아봤는데 사기 같아. 절대 돈 넣지 마. 내가 며느리한테 그렇게 말한 건 내가 실수한 거야. 들을 때는 기분 나쁩니다. 자존심도 상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이 이런 친구를 멀리하고 달콤한 사탕 발림만 하는 사람들을 곁에 둡니다. 하지만 심리학자 어빙 제니스는 이걸 집단사고의 위험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람들은 관계가 깨질까봐 혹은 분위기를 망칠까봐 뻔히 보이는 문제도 못 본 척 덮어두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다들 좋다, 좋다 할 때 혼자 이건 아니야, 위험해라고 말하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 친구가 여러분을 미워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미움받을 걸 알면서도 욕먹을 각오를 하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의 여러분 기분보다 장기적인 여러분의 안위와 행복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장은 칭찬해주는 사람을 좋아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따끔하게 조언해준 사람에게 훨씬 더 깊은 신뢰와 감사를 느낀다고 합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옛말이 인간관계에서도 딱 들어맞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숙님도 정희 씨에게 전화해서 펑펑 울며 고맙다고 했답니다. 만약 정희 씨가 너 오늘 참 예쁘다 하고 입 바른 소리만 하고 넘어갔다면 영숙님은 지금쯤 병원에 입원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친구는 여러분의 겉모습이나 기분을 맞춰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보고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꿰뚫어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란 두 신체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라고 했습니다.
내 몸처럼 아끼니까, 내 몸처럼 걱정되니까 듣기 싫은 잔소리도 하는 겁니다. 이들은 보통 공개적인 자리에서 무안을 주기보다 둘만 있을 때 조용히 이야기하거나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조언을 듣지 않아도 비난하거나 떠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줍니다. 새해에는 제발 이런 사람을 곁에서 내치지 마십시오. 나이 들수록 주변에는 내 돈을 보고 혹은 내 지위를 보고 아부하는 사람들만 늘어납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잘한다, 잘한다 부추기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여러분을 망치는 간신입니다. 기분 나쁜 말을 한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 쓴소리 속에 숨겨진 진짜 사랑을 보셔야 합니다. 불편한 진실을 말해주는 친구 한 명이 달콤한 거짓말을 하는 친구 100명보다 낫습니다. 그 친구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수호천사일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새해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유형은 너무 교묘해서 알아보기 힘든 타입입니다. 경기도 분당에 사시는 65세 김선자님에게는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미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미희는 참 세련되고 매너도 좋습니다. 만날 때마다 선자야 반갑다. 잘 지냈어? 하고 웃으면서 인사를 건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친구랑 밥을 먹고 헤어지면 선자님은 하루 종일 기분이 찝찝하고 자기가 초라하게 느껴져서 잠이 안 온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미희의 화법을 자세히 들어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선자님이나 이번에 남편이랑 강원도로 2박 3일 여행 다녀왔는데 참 좋더라라고 기분 좋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면 미희는 어머 좋았겠다. 공기 맑고 힐링 됐겠네라고 맞장구를 치는 척하다가 바로 뒤에 이런 말을 붙입니다. 나는 지난달에 딸이 보내줘서 하와이 다녀왔잖아. 근데 비행기를 오래 타니까 너무 피곤하더라. 역시 나이 들면 그냥 가까운 국내가 최고야. 너처럼 소박하게 다녀오는 게 속 편해. 언뜻 보면 동의하는 것 같은데 뜯어보면 나는 하와이 가는데 너는 강원도 가니? 라는 무시가 깔려 있습니다. 또 선자님이 우리 아들이 이번에 과장 승진했어라고 자랑을 하면 축하한다는 말 대신 잘 됐다. 요즘 취직하기도 힘든데 그게 어디니? 우리 아들은 이번에 미국 본사로 발령 나서 걱정이야. 연봉은 많이 준다는데 타지 생활 힘들까봐 내가 잠을 못 자. 라고 받아칩니다. 절대 너는 별로야, 너는 못났어라고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화의 패턴이 항상 너도 좋지만 나는 더 좋아라는 식입니다. 선자님이 입고 온 옷을 보면서도 어머, 그 옷 편해 보인다. 시장에서 샀어? 나는 백화점 브랜드 아니면 피부가 까끌거려서 못 입겠더라. 너는 피부가 튼튼해서 참 부러워. 라고 말합니다. 칭찬인 줄 알고 들었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면 싸구려 입어서 좋겠다는 비아냥으로 들립니다. 만나기 전에는 내 삶에 만족하고 감사했는데 이 친구만 만나고 나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좁은가, 내 자식은 왜 평범한가, 내 옷은 왜 이렇게 낡았나 하고 스스로를 갉아먹게 됩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사람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남과 비교하는 본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본능을 무기처럼 휘두르는 사람들입니다. 2012년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에 따르면
대놓고 욕하는 사람보다 이렇게 은근히 비교하며 돌려 까는 사람이 상대방의 자존감을 훨씬 더 심각하게 파괴한다고 합니다. 칼에 베인 상처는 눈에 보이니까 약이라도 바르는데 가시에 찔린 줄도 모르고 있다가 골마 터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은 여러분을 친구로 보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행복을 확인하기 위한 비교 대상이나 배경화면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걸 확인해야만 안심이 되는 사실은 자존감이 아주 낮은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열등감이 심하니까 남을 깎아내려서라도 자기가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질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훔쳐서 자신의 양식으로 삼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친구 앞에서 기죽고 부러워하고 작아지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그 친구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배를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새해에는 이런 관계를 단호하게 끊어내십시오. 만약 모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봐야 한다면 반응을 해주지 마십시오. 하와이 가서 힘들었겠다라고 하면 그래, 힘들었겠네 하고 무미건조하게 넘기십시오. 부러워하지도 말고 화내지도 말고 투명 인간 취급하듯이 감정을 섞지 않는 게 최고의 복수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누군가의 잣대로 평가받는 시험지가 아닙니다. 강원도를 가든 시장 옷을 입든 내가 좋고 행복하면 그만입니다. 남의 시선과 혀끝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만나고 나면 나 정도면 괜찮지, 너도 참 멋지게 산다라며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편안한 사람만 만나기에도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비교라는 독을 품은 사람에게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네 번째로 새해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함부로 정리해서는 안 될 귀한 사람은 바로 묵묵히 곁을 지키는 소나무 같은 사람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박철수님은 작년 겨울에 위암 초기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하셨습니다. 평소에 호탕하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셔서 병실에 문병객이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동창의 친구들, 조기축구의 회원들이 시끌벅적하게 몰려와서 아이고, 철수야. 너는 건강체질이라 금방 털고 일어날 거다. 내가 아는 누가 이거 먹고 나았다더라. 하면서 온갖 건강식품을 주고 가고, 어떤 친구는 야 아프니까 늙은 티가 확 난다라며 농담 반 진담 반을 던지고 가기도 했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철수님의 기억에 진짜 깊이 박힌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예전 직장에서 같이 근무했던 후배 최 씨였습니다. 최 씨는 평소에도 말이 없고 무뚝뚝한 편이라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다음 날 그 최 씨가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요란하게 인사를 하거나 호들갑을 떨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침대 옆 간이의자에 털썩 앉더니 몸은 좀 어떠십니까? 딱 한마디 묻고는 가만히 앉아 있더랍니다. 철수님이 마취가 덜 풀려서 비몽사몽 잠이 들었다 깨기를 반복하는 그 2~3시간 동안 최 씨는 스마트폰도 보지 않고 그냥 멍하니 창밖을 보거나 철수님이 뒤척이면 이불을 고쳐 덮어주고 목말라 하면 물을 떠다 주고 말없이 사과를 깎아 접시에 놓아두었습니다. 철수님이 나중에 미안해서 바쁠 텐데 가보라고 하니까 최 씨가 일어서면서 딱 한마디 하고 갔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또 와서 말없이 앉아 있다 갔습니다.
철수님이 퇴원하고 나서 문득 깨달았답니다. 화려한 말로 위로해줬던 사람들의 말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최 씨가 옆에서 조용히 사과를 깎던 그 사각사각 소리와 묵직한 존재감이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정말 약해져 있을 때 나를 불쌍하게 보지도 않고 가르치려 들지도 않고 그냥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준 그 사람이 진짜였습니다. 1996년 심리학자 셀리 스프레처는 사람이 힘들 때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건 화려한 언변이나 물질적 도움이 아니라 바로 존재적 지지라고 발표했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그냥 곁에 있어주는 그 행위 자체가 상대방의 뇌파를 안정시키고 두려움을 없애준다는 겁니다. 2014년 UCLA 연구팀 실험에서도 누군가 옆에서 계속 조언을 해주는 그룹보다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거나 곁에 앉아 있었던 그룹의 스트레스 수치가 훨씬 빠르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말은 때때로 공허하고 오해를 낳지만 침묵과 존재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평상시에는 잘 안 보입니다. 재미있는 농담을 할 줄도 모르고 연락을 자주 해서 살갑게 구는 성격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오해합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별 관심이 없나 봐, 좀 차가운 사람이야 하고 소홀히 대하거나 명단에서 지워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닥쳤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늙고 병들고 힘이 다 빠졌을 때 내 옆에서 시끄럽게 떠들거나 자기 자랑할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내 거친 숨소리를 말없이 들어줄 사람, 내가 초라한 모습을 보여도 묵묵히 곁을 지켜줄 그 한 사람이 절실해집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침묵 속에 진리가 있다. 말은 시간을 채우지만 침묵은 영혼을 담는다라고 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실수를 하지만 침묵하는 사람은 마음을 줍니다. 새해에는 제발 이런 사람을 재미없다는 이유로, 연락이 뜸하다는 이유로 멀리하지 마십시오.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는 그림자 같지만 햇볕이 따가울 때 우리를 쉬게 해주는 그늘 같은 존재입니다. 화려한 꽃다발 같은 인맥을 쫓지 마시고 투박하지만 든든한 소나무 같은 이 사람의 손을 꼭 잡으십시오. 그 사람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진짜 보험입니다. 5번째로 새해에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할 유형은 나의 선의를 호구로 알고 당연하게 여기는 뻔뻔한 사람들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67세 이정수님의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정수님 앞집에는 50대 초반의 젊은 새댁이 이사를 왔습니다. 처음에는 싹싹하게 인사도 잘하고 참 좋아 보였답니다. 어느 날 그 새댁이 형님, 제가 지금 급하게 나갈 일이 생겼는데 택배 하나만 받아주실 수 있으세요?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정수님은 이웃사촌끼리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흔쾌히 받아줬습니다. 새댁은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덕분에 살았어요 라며 고마워했고요. 그런데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던 부탁이 2번이 되고 3번이 되더니 나중에는 품목도 다양해졌습니다. 형님, 저 마트 가는 김에 두부 한 모만 사다 주세요. 형님, 우리 애가 열쇠를 안 가져갔는데 잠깐만 데리고 있어 주세요. 정수님은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 그래. 알았어 하고 다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합니다. 어느 날 정수님이 몸살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누워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또 그 새댁이었습니다. 형님, 저 지금 급한데 김치 좀 빌려주세요. 정수님이 힘없는 목소리로 아우,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아파서 못 일어나겠네라고 했더니 그 새댁 입에서 나온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걱정은커녕 대뜸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아, 그럼 진작 문자로 말을 해주지 사람 기다리게 하시면 어떡해요? 하고 획 돌아가더랍니다. 정수님은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해준 게 얼만데 아프다는 사람한테 저게 할 소리인가 싶어서 며칠을 억울해서 잠을 못 잤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처음에는 고맙습니다. 은인입니다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내 도움을 맡겨놓은 보따리 내놓으라는 듯이 요구하는 경우 말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걸 호의의 습관화라고 부릅니다. 2010년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이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 때 처음 3번까지는 진심으로 고마워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감사가 사라지고 당연한 권리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뇌가 그 호의에 적응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10번 잘해주다가 1번 거절하면 저 사람 변했네, 인심 야박하네 하면서 오히려 화를 냅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격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본심은 아주 이기적입니다. 그들은 관계를 평등한 사람 대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는 받는 사람, 여러분은 주는 사람으로 역할을 고정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정이나 건강, 기분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필요를 채우는 게 우선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사람들은 절대 여러분이 힘들 때 먼저 손을 내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하면 그들은 귀신같이 바쁜 척을 하거나 연락을 피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여러분은 이용 가치가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존재니까요.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베푸는 것은 씨앗을 바다에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바다에 씨앗을 뿌려 보십시오. 싹이 트기는커녕 물결에 휩쓸려 사라질 뿐입니다. 아무리 퍼져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새해에는 제발 착한 사람 콤플렉스를 버리십시오. 거절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미안한데 그건 내가 좀 곤란해. 오늘은 내가 힘드네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건 인정머리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는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의 선의와 친절은 한정된 자원입니다. 그 귀한 마음을, 고마움을 아는 사람 내가 하나를 주면 사탕 하나라도 돌려주며 미소 짓는 사람에게 쓰십시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쓰는 에너지는 낭비일 뿐입니다. 거절했을 때 떠나가는 사람이라면 붙잡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보내주십시오.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거머리였으니까요. 떨어져 나가는 게 여러분 인생의 복입니다. 6번째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보석 같은 사람은 바로 나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치어리더 같은 사람입니다. 서울 종로에 사시는 69세 박민성님은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하시고 적적한 마음에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붓을 처음 잡아보니 손도 떨리고 마음대로 안 그려져서 주눅이 좀 들었겠죠. 그래도 용기 내서 친구들 모임에 가서 나 요즘 그림 그린다 하고 스마트폰으로 찍은 습작을 보여줬습니다. 반응이 어땠을까요?
열의 아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야? 손 떨려서 선이나 긋겠어? 그거 재료비 비싸지 않냐? 연금 얼마나 나온다고 돈을 써 그냥 등산이나 다녀. 늙어서 뭐 배우면 머리 아파. 편하게 살아. 다들 주책이다, 쓸데없는 짓이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민성님은 얼굴이 화끈거리고 내가 괜한 짓을 하나 싶어서 그만둘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친구, 종수 씨는 달랐습니다. 민성님의 삐뚤빼뚤한 그림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민석아. 나는 그림 볼 줄 모르는데 여기 하늘 색깔이 진짜 시원하다. 내가 평소에 마음이 맑아서 그런가 보다. 다음에는 나무도 한번 그려봐라. 궁금하다. 빈말이라도 참 곱게 하죠? 그 한마디에 민성님은 붓을 꺾지 않았습니다. 종수 씨한테 다음 그림을 보여주고 싶어서 밤새 연습을 했습니다. 1년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민성님은 구청에서 주최하는 시니어 미술대전에서 입상을 하셨습니다. 그 친구의 말 한마디가 민성님의 숨겨진 재능을 끌어올린 겁니다. 교육심리학자 로버트 로젠탈은 이걸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타인의 기대와 칭찬이 실제로 그 사람의 능력을 변화시키고 성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2016년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 주변의 응원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지속할 확률이 무려 67%나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들에게 이 응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생명수와 같습니다. 사회는 자꾸 우리더러 이제 쉬어라, 물러나라,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합니다. 늙었으니까 새로운 건 하지 말라고 압박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편견을 깨고 해봐, 멋지다, 너는 할 수 있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의 주름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아직 살아 숨쉬는 열정과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겁니다. 남들은 여러분의 과거만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여러분의 미래를 이야기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친구들의 특징은 결과를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 탔어? 돈은 돼?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리는 동안 즐거웠어? 오늘은 뭘 배웠어? 하고 과정을 물어봐 줍니다. 설사 여러분이 하다가 포기해도 그럴 줄 알았다 하고 비웃지 않고 고생했네. 그래도 시도해 본 게 어디야라며 어깨를 두드려 줍니다. 독일의 시인 릴케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미래는 우리 안에 이미 일어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시작도 못하고 주저앉을 때 등 뒤에서 조용히 밀어주는 손길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새해에는 이런 친구를 꼭 붙잡으십시오. 나이 들어서 무슨 꿈이냐고 비웃는 사람 100명보다 여러분의 서툰 날갯짓을 응원해주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을 다시 날게 할 겁니다. 그 친구와 함께라면 여러분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7번째로 새해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유형은 예정을 인질 삼아 끊임없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감정 채무자들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58세 최정희님에게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40년 지기 중마고우가 한 명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어머, 그렇게 오래된 친구가 있어서 좋겠다고 부러워하지만 정희님의 속사정은 다릅니다. 이 친구에게 전화가 오면 정희님은 가슴부터 철렁 내려앉습니다. 어느 날은 전화 와서 대뜸 야, 정희야.
나 이번에 급전이 좀 필요한데 300만 원만 융통해줘라 합니다. 정희님이 곤란해서 요즘 우리 집도 사정이 안 좋아라고 거절하면 바로 그 친구의 18번 레퍼토리가 나옵니다. 야, 섭섭하다. 우리가 남이냐? 내가 너 초등학교 때 준비물 안 가져왔을 때 빌려준 거 기억 안 나? 내가 너 힘들 때 밥 사준 게 얼만데 이 정도도 못 해주냐? 하면서 옛날 일을 끄집어냅니다. 10년 전, 아니 40년 전 이야기까지 들먹입니다. 정희님이 듣다 보면 아, 내가 나쁜 건가? 내가 의리 없는 건가? 하고 죄책감이 들어서 결국 적금 깨서 돈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증 서달라, 보험 들어달라, 아들 취직 자리 알아봐 달라. 요구는 점점 커지는데 거절하려고만 하면 친구끼리 어떻게 이래? 라며 화를 냅니다. 정희님은 친구를 만나는 게 아니라 사채업자를 만나는 기분이라고 하소연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몇 년을 봤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말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행동을 정서적 협박이라고 부릅니다. 1976년 로버트 치알딘이 교수가 말한 상호성의 법칙을 아주 교묘하게 악용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받으면 돌려줘야 한다는 심리가 있는데 이들은 과거의 아주 작은 호의를 엄청난 빚인 것처럼 부풀려서 상대방을 올가맵니다. 떡 하나 줬으니 집 한 채 내놓으라는 식입니다. 이건 우정이 아닙니다. 아주 질 나쁜 거래이자 갑질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장부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해준 건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기억해서 적어놓고 여러분이 해준 건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빚에는 시효도 없습니다. 20년 전 밥 한 끼 산 걸로 평생을 우려먹습니다. 여러분이 99번을 잘해줘도 100번째 부탁을 거절하면 너 변했다, 독하다라며 온갖 비난을 퍼붓고 주변 사람들에게 개가 배신했다며 험담을 하고 다닙니다. 프랑스의 작가 장드라 브리에르는 우리는 때때로 우정을 빙자한 노예계약을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정을 앞세워 여러분의 자유를 뺏고 죄책감을 심어주어 꼼짝 못하게 만든다면 그건 노예계약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과거를 들먹이며 흥정하지 않습니다. 진짜 정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이고 상대가 거절해도 사정이 있겠지 하고 이해해주는 넉넉한 마음입니다. 새해에는 제발 이런 가짜 우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 친구가 우리 사이에 그럴 수 있냐라고 협박하거든 속으로 이렇게 외치십시오. 그래, 우리 사이가 이것밖에 안 되니까 거절하는 거다. 옛날 추억 때문에 현재의 나를 희생하지 마십시오. 그 질긴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는 순간 죄책감이 아니라 해방감이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은 빚진 게 없습니다. 충분히 갚았습니다. 이제 그만 놓아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새해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함부로 정리해서는 안 될 보석 같은 사람은 바로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62세 최미경 님에게는 여고 동창생인 순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보통 동창 모임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다들 경쟁하듯이 자기 자랑하기 바쁩니다. 우리 사위가 이번에 뭘 해줬네, 손자가 영재네, 이번에 남편이랑 유럽 여행을 가네 하면서 화려한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다들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라고 보여주려고 애를 쓰죠. 듣다 보면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초라한 것 같아서 괜히 주눅이 듭니다. 그런데 순희 씨는 좀 다릅니다. 다들 자식 자랑할 때 조용히 밥을 먹다가 불쑥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나 사실 요즘 좀 우울해. 남편이랑은 말도 안 섞은 지 오래됐고 자식들도 다 나가 사니까 집에 들어가면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눈물이 나더라. 너희들은 다들 행복해 보여서 참 부럽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좀 싸해졌습니다. 좋은 날 왜 청승맞게 저런 이야기를 하나 싶기도 했겠죠. 그런데 순희 씨의 그 솔직한 고백이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옆에 있던 친구가 사실 나도 그래. 겉으로는 웃고 다니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다 하며 털어놓기 시작했고 또 다른 친구는 나 요새 건망증이 너무 심해져서 치매인가 싶어서 무섭다며 울먹였습니다. 그날 그 모임은 자랑 대회가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진짜 치유의 장이 되었습니다. 미경님은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마음이 그렇게 후련할 수가 없었답니다. 비싼 밥을 먹고 화려한 옷을 입고 만났을 때보다 촌스럽게 울고 불고 했던 그날이 훨씬 더 행복했다고 합니다. 순희 씨가 자신의 약한 모습을 먼저 보여준 덕분에 다른 친구들도 쓰고 있던 무거운 가면을 벗어던지고 진짜 숨을 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친구가 있나요? 나 돈 많아, 나 잘났어 하는 친구보다 나 요즘 여기가 아파, 나 사실은 외로워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친구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약점을 보이면 무시당할까봐 꼭꼭 숨깁니다. 하지만 심리학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1995년 아서 아론 박사의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낯선 사람끼리 아주 깊은 속이야기, 남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약점까지 나누게 했더니 불과 45분 만에 평생지기보다 더 깊은 친밀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또 실수 효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보다 가끔 실수도 하고 허당기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훨씬 더 인간적인 호감과 매력을 느낍니다. 약점을 보여주는 건 못난 게 아닙니다. 나는 너를 믿으니까 내 민낯을 보여주는 거야라는 최고의 신뢰 표시입니다. 그리고 너도 내 앞에서는 완벽하지 않아도 돼, 그냥 너 자신으로 있어도 되라고 말해주는 초대장과 같습니다. 이런 친구 앞에서는 굳이 센 척, 행복한 척, 있는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늙으면 늙은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편안하게 있어도 다 받아주니까요. 그게 진짜 휴식이고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행동이다라고 했습니다. 다들 가면 쓰고 연극하며 사느라 피곤한 세상입니다. 새해에는 부디 이런 용기 있는 친구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징징댄다고 타박하지 마십시오. 그 친구의 솔직함 덕분에 여러분도 비로소 가면을 벗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부끄러운 부분까지도 나도 그래 하며 안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의 노년은 절대 외롭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의 본성과 심리를 바탕으로 새해에 내 인생의 냉장고에서 과감하게 꺼내 버려야 할 상한 관계와 가장 신선하고 귀한 칸에 소중하게 보관해야 할 진짜 관계에 대해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버려야 할 사람들은 분명했습니다. 만나면 내 길을 빨아먹는 사람, 은근히 나를 깔아뭉개며 비교하는 사람, 내 호의를 권리인 줄 아는 뻔뻔한 사람, 그리고 예정을 무기 삼아 나를 조종하려는 사람. 이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곰팡이 같은 존재들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듣기 싫어도 내 몸을 살리는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소나무 같은 사람, 나이든 나의 도전을 응원해주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보여주며 먼저 마음을 여는 용기 있는 사람. 이들은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보약 같은 존재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게 진실입니다. 불평하던 사람은 죽을 때까지 불평만 할 것이고, 이용하려던 사람은 끝까지 여러분을 이용하려 들 겁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참고 기다리고 퍼주면서 기대했던 그 변화는 아마 오지 않을 겁니다. 썩은 음식을 냉장고에 계속 넣어둔다고 해서 다시 신선해지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만 놓아주십시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여러분의 선택을 바꾸십시오. 누구와 밥을 먹을지, 누구와 통화를 할지, 누구에게 내 귀한 시간을 내어줄지 결정하는 건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건강하게 내 발로 걸어 다니며 좋은 사람 만나 웃고 떠들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 금쪽 같은 시간을 만나고 나면 머리가 아프고 속이 문드러지는 관계에 낭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만나고 나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살맛 난다 소리가 절로 나오는 관계에 쓰시겠습니까? 답은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나와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죄책감을 갖지 마십시오. 내가 매정해서, 내가 의리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나를 살리는 길이고 나 자신을 존중하는 가장 고귀한 선택입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야 내 가족에게도 웃어줄 수 있고 내 주변 세상도 아름다워 보이는 법입니다. 새해에는 부디 여러분을 소모시키는 껍데기 같은 인맥은 미련 없이 털어내시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알맹이 같은 진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친구가 많을 필요 없습니다. 내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느껴주는 그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좋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서 날마다 소풍 같은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